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지니입니다. 언어의 온도를 읽어내려가며 제 마음의 온도도 딱 알맞게 맞춰지더라고요. 더불어 제가 아는 글과 말에 대해 돌이켜보게 됩니다. 일상 속 스쳐 지나갈 몇몇의 이야기들과 그 속에 던져진 말과 글의 파편들. 다시 주워 담았을 때 편히 웃을 수 있을런지 생각해보게 되는 밤이네요. 그럼 언어의 온도 두 번째 낭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원래 그런 거라니까?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다. 신통한 문장이다.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한다. 상대가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쏟아내도 웬만해선 토를 댈 수 없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칫 엉뚱하고 삐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항명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다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질문에도 익숙치 않은 것 같다. 수업 시간만 해도 그렇다. 교사도 학생도 질문을 독려하지 않는다.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먼저 가르쳐준다. 그래서 답만 열심히 외운다. 어쩌다 궁금한 게 있나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바쁘다. 궁금한 게 생긴다. 왜 우리는 질문을 아끼는 걸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궁금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서툰 것일까? 어쩌면 원래 그러니까를 남발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험과 준칙을 강조하는 화법에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고 그런 심리는 다른 해석과 호기심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최근 답정너란 신조어로 진화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뭐 그런 논리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외부로 향하는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부로 향할 때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수능 아니면 체념이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오답이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이쯤에서 이런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질문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질문은 답을 구하는 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판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린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떠나야만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했던 것도 없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새끼를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 틀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긁다, 그리움. 글이 동사 긁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긋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긁어 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을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한 줌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다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났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라는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이리저리 살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젠 괜찮아 라고.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같은 단어로 가득 찼다. 난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이날도 그랬다.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어원에 미쳤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에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만 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대체할 수 없는 문장.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쓰는 것이다. 작가나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타고난 천품으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수 작가는 시간과 드자비를 해가며 머릿속 모니터에 쓰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단어를 고르고 고치고 꿰매는 일을 되풀이한다. 채 경험하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적확한 문장을 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지면에 스며들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혹은 벼랑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나. 엉덩이력, 필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일 앉아있다 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거의 실패한다. 머릿속에 잠복해 있던 단어가 문장으로 변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온 생선처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과정,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어디 글쓰기만 그러할까? 지금 이 순간 우린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걸 하나쯤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에만 작가로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정제하고 고치다가 이거다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 더 나은 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손의 근육과 신경망을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는 나는 작가로서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송나라 때 시인 소홍은 이러한 이치를 멋들어지게 노래했다.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란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 행복한 사전.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역달을 원작으로 한 영화 행복한 사전을 봤다.
겐부쇼보라는 대형 출판사에는 사전 편집부가 별도로 있다. 사내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사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에 비해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집부 직원들은 돈 되는 사업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경영진의 엄포와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대도해, 즉 큰 바다를 건너다라고 이름 붙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매달린다. 밤낮 없는 편집 작업에 몇몇 직원이 지쳐갈 즈음 출판사의 편집 주간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어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줄 말을 찾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단어를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길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해입니다. 난 영화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단어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로 바꾸어 읽어도 충분히 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들 자기만의 배에 오르게 된다. 가끔은 항로를 벗어나 낯선 섬에 정박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간다.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만 바다를 건너는 일이 모두 똑같을 리가 없다. 저마다 하는 일과 사는 이유가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또 삶을 지탱하는 가치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얘기를 보태면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과정이 곧 삶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다. 일상에서 건져 올린 희망과 절망을 씨줄과 날줄 삼아 정갈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붙이고 떼고 하면서 튼튼한 문단을 구성하고 또 문단을 쌓아서 한 편의 글을 축조하고 나아가 한 권의 책을 엮기 위해 바지런히 노를 젓는다.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어떤 유형이 됐든 깊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어떤 자세로 노를 젓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건너고 있는지 살면서 한 번쯤은 토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번쯤은.